대선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주말을 앞두고 모두 민생 투어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박 4일 일정으로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 경북을 찾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보들의 행보를 좀 따라가기 전에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이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특검을 하자라는 부분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의 세법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론되어 온 인물인데 네.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모로 이제 관여한 바가 있다라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황무성 전 사장,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임시 사장을 하기 전에 이제 사장을 했던 이 인물이 이제 사실상 쫓겨나는데 이제 관여한 인물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특검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안 자체는 뭐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환경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이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 의혹인데 구속이 되면 이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윗선 관련 수사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놓고 정치적인 평가가 여야가 극단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특검을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법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결국은 윗선 수사를 게을리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압박이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꼬리자를 것인데 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아마 그 여당은 좀 지금은 뭐 이렇게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마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검찰 수사가 좀 이 엄한 방향으로 가혹했던 거 아니냐. 즉 이재명 후보와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좀 너무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수사를 몰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서로 셈법은 다른데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자라는 결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이 정치권에서의 특검을 논의하는 동력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제 특검을 하자곤 하지만 대선 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대선 이후까지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쌍특검을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합의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쌍특검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발 사주 의혹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의혹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 수사를 받다가 관계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검찰 수사가 지금 이상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확정적으로 된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쌍특검이나 이런 구조로 이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결국 대장동 특검 자체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뭐 이재명 후보는 주말마다 메타버스 타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가는 지역이 이제 자신들한테 조금은 험지 대구 경북인데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배우자인 김혜경 씨하고 이제 같이 간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좀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TK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인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래도 자기가 좀 해볼 만한 고향이라고 할 만한. 그렇죠. 네. 대목은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죠. 경북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쳤을 때 평소에 잘하던 과목이라고 하면 그건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못하던 과목을 평소에 이제 못하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려놓으면 사실 등수가 올라가는 거에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TK 지역이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런 이제 지역인데 네. TK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 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K 지역이 중요도를 놓고 이제 좀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만 또 TK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코드가 있어요 이 지역은. 네. 그래서 김혜경 씨를 동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정을 수행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어떤 가치
정치에 대한 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수적인 코드하고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정상적인 어떠한 가정 형태 뭐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후보의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게 혼자 다니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언론이 뭐 과거에 김건희 씨가 뭐 했던 일이 뭐냐를 두고 이렇게 뭐 선거판의 논란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전에 검사로서의 어떤 인생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가 이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든지 양평에서 뭐 개발을 했는데 예, 그 가족 회사가 뭐 부당한 개발 이익을 좀 가져간 것 같다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였다라는 맥락에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김건희 씨가 전면에 못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대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하는 행보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를 대동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구미의 금호공대를 방문하게 된 일정이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은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금호공대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이런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중화학공업 중심의 이제 국가주도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측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또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뭐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럴 때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룬 것처럼 이제는 뭐 데이터라든지 어떤 뭐 그런 미래적인 어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경부고속도로를 뚫듯이 내가 추진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가지 측면을 아마 고려할 것 같아요. 이 발언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추진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겠다. 이런 맥락을 강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독재자였고 그다음에 과거에 산업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산업화의 공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인물도 아니고 또 산업화의 어두운 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지만 이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 난 배울 건 배우겠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취지의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 한쪽으로만 너무 얘기하면 또 균형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정치적 평가, 독재자였다라는 어떤 평가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마 후퇴를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쉽게 언급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부분은. 아마 그래서 성과는 성과대로 이제 강하게 좀 언급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이제 일종의 이제 성과를 얘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 평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윤석열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로 가는데 강원도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와의 화합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차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30대로서 제1야당의 보수정당의 대표가 됐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보수혁신의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뭐 여러모로 그 정치 초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좌충우돌 해온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관된 평가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 당 외곽에서 왔기 때문에 좀 보수 혁신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떤 색채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국민의힘에 뭐 수십 년 있었던 정치인과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대위도 정비를 했고 일정 정도 있었던 갈등을 좀 무마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뭔가 혁신적인 어떤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동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당내 갈등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구도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으로 사실 지금까지 많이 설명이 돼 왔어요. 근데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불필요한 갈등이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할 때부터 사실상 이준석 패싱이다.
이런 평가를 자초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굳이 윤석열 후보가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울산 회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면까지 온 거죠. 그런데 어쨌든 회동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보여줘야 되고 그 회동에서 합의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모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복잡한 구조의 선대위에서 후보직을 놓고 있기 때문에 예. 하던 대로 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준석 대표하고의 그런 합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후보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좀 유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그냥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모든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또 일정 정도의 비판이나 또는 뭐 어떤 의구심을 이제 제기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제 좀 설명해야 될 것들 그리고 본인의 정책이나 본인의 노선을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에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동행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모든 이제 활동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바뀌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전략이고 해법이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일정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각 후보들의 최신의 어떤 언급,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현 여당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다수당이긴 하지만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냐라는 좀 쓴소리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 기득권 정당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다니면서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맥락 자체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주고 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 국민들의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하지는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거론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동원해서 했던 것들이 네. 이 중도층 유권자들,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결국은 민주당에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였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뭐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뭐 공수처를 만든 거라든지 또는 뭐 하려고 했지만 못한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거, 언론 개혁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소 정파적인 이슈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민생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네. 본인들 위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득권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기득권이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는 평가를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으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언급은 이랬지만 우회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좀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한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시각이 또 일각에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원들 사이에도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당내 의원들의 항변은 있어요. 선대위에 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역으로 하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이런 항변도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이런 것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뭐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공격하고 반격도 본인이 하는데 수비도 본인이 하고 상처도 본인이 입는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게 또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왜 이재명 후보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냐라는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특히 민주당이 느려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라는 평가는 그럴 수가 있는데 느리다라는 말은 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느려진 것이냐라는 이제 의식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처리해야 될 것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빨리 처리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고 소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노동이사제를 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뭐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예. 국회 상황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와중에 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는 무공천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반면 또 지역 당협위원장한테 조금 이 부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성정당 문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현재 있는 다수적인 여당의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좀 더 강하게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지금 기득권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기득권이 됐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기득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기득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형적인 어떤 정치개혁 의제로서 다뤄져 왔던 거, 뭐 삼선 연임 금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 재보궐 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인 공천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제도적인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항상 정치개혁 의제라는 게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또 이게 네. 처음 듣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결국은 머리를 못 깎아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정치개혁 의제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깎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은 결국은 국회에 가가지고 결국은 처리가 뭔가 돼야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될 텐데 그것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논란이 많을 거예요. 다만 지금도 민주당이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재보궐선거를 대선하고 같이 치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보여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네. 근데 이게 이런 문제는 있어요. 따져볼 만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책임 소재가 있는 지역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 안성하고 청주의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네.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의석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종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낙연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 이런 거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의 평가가 갈릴 것 같고 그다음에 무공천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의석수를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무공천을 하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그 의석을 갖지 않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미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면서 오히려 의석수의 일부 손실은 좀 감수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무공천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 어떤 후보든지 나와서 아마 여당의 표를 받아갈 거거든요. 무소속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무소속 후보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선거연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출을 해내가지고 가령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하고의 선거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걸 놓고도 추가적인 쟁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과연 이 무공천을 현실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자진 사퇴 소식이 이제 어제 전해졌습니다. 임명 사흘째 만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싱크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사흘 만에 결국은 사퇴를 했네요. 조금은 늦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뭐 그렇죠. 이렇게 사퇴를 할 거면 진작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대응을 할 거였으면 이게 직을 뭐 사퇴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할 거였으면 좀 더 진정성 있는 대응을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인데 이 노재승 씨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의 대응은 계속 이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사인일 때 자유롭게 SNS에서 글을 쓴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것에 불과하고 이제부터는 공인의 신분이고 선거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게 글 자체는 과거에 쓴 글입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현재의 문제거든요. 그럼 현재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쓴 글은 정말 내가 고민 없이 쓴 글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좀 감정적으로 욱해서 이제 쓴 글도 있고 여러분 내가 잘못 알았던 것도 있고 정말 부적절한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글 때문에 상처 입었거나 잘못된 어떤 그러한 판단하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이런 행보를 쭉 이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노재승 씨가 보여준 태도는 뭐 큰 문제될 거 없는데 다만 도의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과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좀 미지근한 대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노재승 씨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좀 젊은 층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연설도 하고 이래서 화제가 된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죠. 더는 이제 안고 가기 어렵다. 그리고 SNS에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뭐 이게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글들이 또 발굴되고 일주일 내내 보도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원 얘기입니다. 사실 이 100조 원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코로나19에 대해서 크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가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고 싶은데 이 노재승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 그리고 이런 어떤 극우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끊고 가야겠다라고 결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보면 이제 여야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모두 3일 만에 다 물러나게 됐는데 이 인사 검증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건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이제 이 인물들 간에 인사 검증을 해야 됐었던 요소이다라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지목하는 것에 차이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 측의 이제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 이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과거 사생활, 굉장히 오래된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저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떤 공론의 장에서 뭐 검증을 해야 될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이력이 부풀려졌다거나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것처럼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건 검증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그 전문가의 역량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선대위에 영입을 한 것이니까. 근데 사생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된 노재승 씨의 이제 과거에 쓴 글은 사실 이 과거에 쓴 글도 검증의 대상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런 글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냥 이렇게 거두절미할 것도 아니에요 또. 네. 이것도 해명이 중요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함익병 씨, 의사 함익병 씨 같은 경우 그다음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미 알려진 의혹과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이거는 검증이 됐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거론될 때부터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검증 부실로 봐야 되는 게 또 맞다. 그래서 이런 구분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계속해서 영입 전쟁은 여야 모두 있습니다만 윤희숙 전 의원의 합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의 저격수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내일이 기대되는 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을 맡는다 네.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이 기대된다. 이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이제 젊은 층인 거고요. 이 젊은 층이 공정성이라든가 그리고 기회가 뭐 이 정권에서 많이 박탈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윤희숙 전 의원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더불어서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 저격수의 역할을 또 자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정치적인 노선이라는 게 결국은 표만 의식해서 하는 얘기지 현실성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합성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좀 거론을 하면서 결국은 포퓰리즘 저격수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